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그래서 13번째 시간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 181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인사행정론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81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81번 문제는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이제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1번 문제 1번 내용 봅니다. 평정 대상자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 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무 실적도 보지만 직무 수행 능력, 근무 실적 이런 것들도 보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티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이나 근무 태도 이런 것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1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중요사건 기록법은 평정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이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중요사건 기록법은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서술을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 오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대비해가지고 쟤보다 잘했나? 쟤보다 못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오차를 우리가 이제 대비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 그래서 여기선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 4번.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 성과 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성과 계약 등 평가, 성과 계약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4급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이 직무 성과 계약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근무 성적 평가가 시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3번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근무 성적 평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법령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게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또 지금 아까 대비 오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에 대한 내용들, 또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죠.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조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8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배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배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직위의 수평적인 이동을 우리가 배치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무상의 어떤 그 자리의 이동, 직무 이동, 인사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수직적 이동과 수평 이동으로 구분을 할 때 이 수평 이동을 우리가 배치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 전직, 전입, 겸임, 파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능력의 정체와 퇴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능력의 정체, 그러니까 능력이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수평 이동들을 통해서는 그 능력 자체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나날이 조금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능력의 정체와 퇴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그 업무가 조금 맞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잘 소화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소화해낼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도 배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굉장히 오래 했을 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치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옮기고 또 다른 일로 옮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전문성을 좀 제고시키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증진시키기는 좀 어렵다. 그건 이제 순환보직과 같은 잦은 보직 변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음 4번.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전보 조치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 그럼 그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다른 업무 주고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너 이 일 하지 마라는 거니까 이 일도 해봐가 아니라 이 일 하지 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이제 징계의 성향을 지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18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수평 이동을 배치 전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다른 뜻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좀 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걸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수평 이동, 수직 이동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배치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당황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당황하지 말고 수평 이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18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요, 좀 세트로 기억해두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렸었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조금 더 많이 키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랬는데 이 과학적 관리론이나 실적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에 대한 성과,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위분류제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기 보면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나오는데 거꾸로 계급제의 쇠퇴와 직위분류제의 발달에 기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 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직위분류제 관련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와 책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직위라고 얘기를 했고, 직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류가 같은 직렬의 군, 이거를 우리가 직군이라고 얘기를 했고,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이제 직급의 군. 이걸 우리가 직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직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그 직무를, 그러니까 직렬 내에서 또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직류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종류도 유사하고 난이도와 책임도 이것도 유사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직급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종류는 다른데 난이도와 책임도가 비슷해서 이제 비슷한 봉급을 줘도 된다라고 하는 직위의 어떤 횡적군 이걸 우리가 이제 등급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직위 분류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 분류 체계를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주는 이 같은 체제는 직위 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직위 분류제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 내에서 필요한 일들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기용하는 것이 직위 분류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는 절대 양립 불가능하며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도 지금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가 절대 양립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직위 분류제를 바탕으로 해서 계급제를 같이 사용합니다. 고루고루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양립이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83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답은 이제 직위분류제에서 나왔죠.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들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개념들, 이 개념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두자. 특히 그 가운데서도 직렬과 직급과 등급, 이 세 가지 차이는 좀 반드시 좀 구분을 좀 해두자. 요거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8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 성적 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은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의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들은 일단 첫 번째 줄에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등급을 준다라고 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요게 이제 거의 답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앞 시간에 살펴봤었던 분포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분포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제시가 된 게 뭐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등급을 주는 이 같은 방식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죠. 이건 강제배분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이제 정답이 될 거고, 뭐 서열법, 도표식 평정척도법, 강제선택법 각각의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들 보면 되게 이제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문제 풀면서 되게 좀 짜증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또 그렇더만 한 3줄 이상 나오면 그냥 안 보고 그냥 찍어버리더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기의 내용이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제시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답을 위한 힌트, 또 정답도 그 안에 다 숨어 있다. 그러니까 제시가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정답을 알기는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제시된 내용들이 좀 길다고 해가지고 짜증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읽어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 이게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그런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8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이 없어서 어디에서는 되게 잘 봐주고 어디에서는 되게 짜게 주고 이렇게 좀 평정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의 오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자, 1번 연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한 평정 요소의 평정 결과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연쇄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규칙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정자 중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굉장히 점수를 잘 주거나 아니면 짜게 줘가지고 그래서 이 평정 결과가 좀 제대로 평가가 되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규칙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집중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분포상의 오류라고 얘기를 했었죠. 평정자가 가운데 점수만 이렇게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로 주는 이 같은 상황을 집중화 경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총계적 오류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어디에서는 점수를 되게 후하게 주고 어디에서는 되게 짜게 주는 이 같은 상황이 이 총계적 오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18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오류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에 많이 나와요. 또 그 건수마다 그 오류 건 하나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단골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오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86번 문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징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는 총 6개가 있다라는 이야기 앞에서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6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시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봅시다. 내가 6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개밖에 없어 지금. 뭐가 하나 빠졌지? 강등이 빠졌죠. 강등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랬는데 일부를 감하는 것은 감봉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3분의 1을 감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직은 앞에 내용 다 맞는데 보수 감액에 있어서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린 내용이죠. 다음 3번.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맞는 얘기죠. 3번이 맞는 얘기 같고요. 다음 4번.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진행할 수 있다가 아니야. 진행할 수 없어.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결과는, 그러니까 징계를 하게 되면 그 감사원 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조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8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우리 18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문 경력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전문 경력관 제도는 우리 교재에서도 박스로 설명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번부터 봅니다.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 전문 경력관 제도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른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따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이제 계급 구분이나 직군, 직렬의 분류를 두지 않아요. 그냥 전문 경력관으로 그냥 통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3번. 전문 경력관 직위의 구는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 시험을 거쳐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전문 경력관으로 들어왔다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따라서 지금 187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 경력관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요, 18년도 국가직 시험에 출제가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수험생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18년도에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데서도 나올 것 같거나 그렇지는 않아. 근데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좀 같이 좀 알아두자라고 하는 것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188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퇴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겸직을 하게 됐다든지 이 일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다른 대통령을 하게 됐다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게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당연퇴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선거를 나갈 때 이미 이제 사퇴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 법률이 정해놓은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퇴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유들에 해당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건 당연퇴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 따로 임명이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예, 저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관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 지자체장은 당연히 퇴직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직권 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직권 면직, 그러니까 임용권자의 직권을 바탕으로, 권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너 그냥 공무원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직권 면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3번. 직위 해제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직위를 없애는 거야. 직무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죠. 너 일하지 마. 너무 못한다, 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직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뭐 연구에 참여시킨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직무 역량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직위 해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맞는 얘기죠. 다음 4번.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 종류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분명히 아까 앞에서 그 징계는 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강임은 없었어요. 특히 이제 강임은 징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의 문제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죠. 따라서 18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된 제도들은요,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또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 좀 혼동이 되도록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8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죠.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18년도 지방직 문제인데 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답이 2개가 된 문제입니다. 이 운명의 장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였어요? 이제 특정한 업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외무공무원, 법무공무원, 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공무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그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1번. 지방의회 전문위원. 그런데 이 지방의회 전문위원은요,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특정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려요. 다음 2번.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 직원. 교육공무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3번. 자치경찰 공무원. 지금은 이제 자치경찰 공무원은 지금 그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데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정직 지방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이제 지방 소방 공무원. 이 지방 소방 공무원이 이제 과거에는 지방직 공무원이었는데 2020년 4월 1일자로 이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지방 공무원법상의 특정직 지방 공무원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직 국가 공무원이 된 거죠. 따라서 지금 이 189번에서는 1번 이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다음에 지방 소방 공무원 이 둘이 이제 같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던 당시에는 이게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좀 하자가 생긴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미 기출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채 1년 조금 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그 20년도 서울시 기출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지방행정 문제 볼 때, 지방행정 문제 볼 때 한번 나올 텐데 20년도에 서울시 문제에서만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언급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지방직이나 군무원 시험에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왔죠. 이번에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지방직이나 서울시 문제에서는 또 군무원 시험에서는 언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좀 드립니다. 뭐 작년에 서울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지방직에서 한번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또 그 조직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부의 최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질병관리청이 신설이 됐다든지, 또 뭐 개인정보위원회가 이제 국가기관, 국가 정부 조직화 됐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공수처라고 얘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이제 올해 또 신설이 됐죠. 이런 이슈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요 점들 우리가 좀 반드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번에는 이제 정답이 2개가 됐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같이 전하면서 이제 우리 19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이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을 만한 역량이 있느냐,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 문제들이죠. 역량평가와 관련돼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4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4가지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부터 봅니다.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하더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역량이라는 거죠.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은데, 이 역량이라고 하는 평균적인 성과자,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 잘했다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량을 보이더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가 아니라 우수한 성과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니은.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숙달된 평가자들이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상황들이 있겠다. 왜 우리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뭐 쇼미더머니나 뭐 그 다음에 슈퍼스타 K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제 작곡가나 가수들이나 뭐 래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좀 역량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이제 도전자들의 도전들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역량 평가죠. 너 통하겠다, 너 이 시장에서 먹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게 역량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완전히 슈퍼스타 K죠. 다음, 디귿. 고위 공무원단 역량 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 지향, 변화 관리, 고객 만족, 조정, 통합 등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고위 공무원당 역량 평가는 이제 요 6가지의 역량을 바탕으로 본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리를 봅니다. 고위 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 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 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은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이상해. 왜 그러냐면요, 역량 평가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냐, 그 우수한 사람의 역량, 우수한 성과자의 어떤 특성이나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려면 우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려면 고위 공무원단 일을 맡으려고 하려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일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재보고 가르쳐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순서죠. 그게 상식적인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평가를 먼저 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하고 나서 역량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고위공무원단을 뽑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90번에서는 우리가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답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내용들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량평가는 이 일을 시키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냐 이걸 보고서 평가하는 사전평가의 하나로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평가하고는 시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19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유연근무제도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시간이라든지 직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유연근무제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원격 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일하기 편한데 커피숍도 좋고 공유 오피스도 좋고 자기가 근무하기 편한 공간에서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근무제를 이제 원격 근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무실에 모여서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3번. 심각한 보안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자료도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도감청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킹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자리 모여가지고 직접 대면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다음 4번.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의 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재택근무일에는요, 그 사람이 시간의 근무를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일에는요, 정액분만 지급합니다. 시간의 근무수당은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4번이 틀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 시간을 근무했어요. 야근했어요. 그게 왜 야근이야, 그게? 그 야근도 야근이 아닌 거죠. 네.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직장인들,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재택근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에도 시간의 근무수당은 주지 않는다. 이거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19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공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건 직위분류제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1번 봅니다.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그런데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등급을 우리는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등급. 직렬이 아니라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 이걸 우리는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2번.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우리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이걸 우리가 직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렬. 아까 우리 앞에서 직렬, 직급, 등급을 다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1번은 이제 곤란도와 책임도가 비슷하고 종류가 다른 거는 이제 등급이고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거는 직렬이고 다음에 직급은 뭐예요? 종류, 곤란도와 책임도 다 비슷한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직급이라고 이야기한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다 틀려요. 다음 3번.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직렬을 모아놓은 군. 이게 이제 직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 맞는 이야기네요. 다음 4번.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직류는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가 된 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직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3번이 지금 옳은 얘기, 3번이 지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직분류, 직위분류제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을 많이 혼란시키는 내용들인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직위의 종류, 곤란도와 책임도 이 두 가지의 항목을 놓고 종류가 비슷한 거, 곤란도와 책임도가 비슷한 거, 둘 다 비슷한 거 이거에 따라서 종류가 비슷한 건 직렬, 곤란도와 책임도가 비슷한 거는 등급, 둘 다 비슷한 건 직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거의 한 8분응선은 넘었다. 그것만 구분을 해둬도 일단 8분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점들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19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근무 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분해 놨기 때문에 근무 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1번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2번.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해준다. 그렇죠. 이건 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권한이나 책임의 관계들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들도 담당을 합니다. 다음 3번.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 데 이 직위분류제가 기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급제는 일반 행정인을 양성하고 그다음 직위분류제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죠. 다음 4번.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직위분류제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인사 이동의 어떤 신축성을 기할 수 없다라는 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거는 계급제에서 이제 조금 가능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직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조직과 직무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과 직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조금 직위분류는 어렵고 이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계급제의 내용이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우리 19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직무평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요소 비교법도 있었고, 서열법도 있었고, 분류법도 있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점수법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자, 1번의 내용대로 보면 이미 이 직무 전체에 대해서 어떤 수준인가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나눠놨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거는 어느 등급에 속하느냐. 요거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분류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점수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죠. 다음 2번.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면서 점수를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기준 직무와 요소별 그 직무들을 대비해 가면서 점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소 비교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 3번.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 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의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다. 그랬습니다. 직무 기술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중요한 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1위부터 최하위까지 순서를 매겨놓는 이 같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서열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죠. 직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한 이 4번의 내용이 점수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들은 그 문장 자체 내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답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그 문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 아까 우리 이제 보면은 등급을 정해놓고 등급을 서로 비교한다든지, 등급을 미리 정해놨다라든지, 기준 직무와 요소별을 대비해본다든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게 또 점수법 같은 경우에 점수화해서 측정한다. 라고 하는 게 또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를 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95번 문제 같이 살펴보시죠.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문제가 이제 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해서 관료를 충원하는 그 같은 방식이고 실적주의의 폐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번 봅니다. 역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거부터가 아니죠. 그죠? 역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1번이 바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맞는 얘기. 다음,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 관료제에서 예상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4번. 우리나라도 대표 관료제적 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뭐 지역 인재, 뭐 채용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성평등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와 관련된 예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따라서 195번의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최근 이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대표 관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본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나오니까 대표 관료제에 대해서는 특히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정리를 좀 해두시라는 말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합격을 부탁해 13번째 시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인사행정론도 전부 다 끝이 나고 이제 점점 후반전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단원별로 이 기출문제들을 쭉 살펴봄으로써 또 한 번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 두시고 이 시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문제풀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들이 안 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좀 개인적으로 보고 상당히 좀 많이 놀랐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뭐 부족하지만 이 시간이 그래도 상당히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조그마한 기회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뭐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 뭐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하는 입장에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또 배우고 하니까요. 서로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합격을 부탁해 13번째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